한때 삼성과 LG가 가득했던 대한민국 제조업 1번지. 그 도시의 상가 4곳 중 한 곳이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미입니다. 1969년 허허벌판에 세워진 국가산업단지 하나가 이 도시를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심장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충격적인 건 이게 구미 한 곳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그 추락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작은 버튼 하나가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1969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구미는 이렇다 할 것이 없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너른 들판과 낙동강이 흐르는 한적한 시골, 그 허허벌판에 박정희 정부가 거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바로 구미 국가산업단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섬유였습니다. 실을 뽑고 옷감을 짜는 공장들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도시 하나를 통째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도시는 옷을 갈아입습니다. 섬유에서 전자로, 전자에서 다시 반도체로, 산업의 무게중심이 옮겨갈 때마다 구미도 함께 변신했습니다. 그렇게 구미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얼굴이 되어갔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삼성전자가 들어왔습니다. LG전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거인을 따라 수많은 협력사가 함께 둥지를 틀었습니다. 한 회사가 들어오면 그 회사의 부품을 대는 또 다른 회사가 따라왔습니다. 일자리가 일자리를 불러왔습니다. 거대한 공장들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쪽 라인이 멈추면 다른 라인이 돌아갔습니다. 도시 전체가 쉬지 않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든 제품이 전국으로 또 바다 건너로 실려나갔습니다. 그 공장 안에서 사람들의 삶이 피어났습니다. 이곳의 월급 봉투는 두둑했습니다. 야근을 하면 한 만큼 손에 쥐어졌습니다. 일자리가 넘쳤고 일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 자리를 찾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청년들이 짐을 쌌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에 미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도시에 내린 사람들이 이곳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샀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일자리를 따라 구미로 몰려들었습니다. 숫자가 그 시절을 말해줍니다. 산업단지가 처음 세워질 무렵 구미의 인구는 10만 명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도시가 사람을 빨아들이듯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 구미의 인구는 약 42만 명에 이릅니다. 도시 역사상 가장 높은 정점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골 들판이 불과 한 세대 만에 40만이 넘는 사람들의 도시로 바뀐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자석이 도시 한복판에 박혀 있었던 셈입니다. 그 자석의 이름이 바로 일자리였습니다.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퇴근 시간이면 공장 정문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식당은 손님으로 붐볐고 상가에는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새 아파트가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들어찼습니다. 이 도시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공장이 있는 한 사람은 모여들 것이고 사람이 있는 한 도시는 계속 커질 것이라고. 그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던 약속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그 표현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던 도시. 구미는 분명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도시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붐볐고 공장은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균열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201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도시를 떠받치던 대기업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곳은 생산 거점을 수도권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 어떤 곳은 인건비가 싼 해외로 라인을 옮겼습니다. 거대한 공장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자리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도시의 심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구미를 대표하던 1공장, 한때 화면 속 모든 것을 만들던 곳입니다. 그런데 LCD 사업이 흔들렸습니다. 중국이 값싼 패널을 쏟아내면서 가격이 무너졌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화면 산업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2020년부터 구미 1공장은 사실상 가동을 멈췄습니다. 본 거점은 파주로 옮겨갔습니다. 불 꺼진 공장,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도시를 대표하던 공장에 불이 꺼진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드나들던 식당과 가게, 그 가족들이 살던 집까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가 함께 흔들리는 일입니다. 비어버린 그 부지의 일부는 미코세라믹스라는 기업이 사들였습니다. 반도체용 공장으로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시가 옛 산업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환의 틈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먼저 사라졌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구미산업단지의 공장 가동률입니다. 2022년 2월 이 수치가 61.3%까지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기 전국 평균은 82.3%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공장 10곳 중 4곳 가까이가 제대로 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장이 멈춘다는 건 곧 누군가의 월급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미의 위기를 그저 인구가 줄어든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진짜 무너진 건 사람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였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그리고 그 주변을 먹여 살리던 수많은 협력업체, 두둑한 월급 봉투가 돌던 그 일자리들이 통째로 빠져나간 겁니다. 대기업 라인 하나가 빠지면 그 밑에 딸린 협력사 수십 곳이 함께 흔들립니다. 부품을 대던 공장, 그 부품을 나르던 회사, 그 직원들이 점심을 먹던 식당까지 일자리 하나의 무게는 결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사람은 떠납니다. 사람이 떠나면 도시는 식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식어버린 공기는 도시 전체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수도권 외곽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때 대한민국 제조업 1번지라 불리던 그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같은 시기 포항의 가동률은 93.3%였습니다. 같은 경상북도 산업도시인데도 격차는 이렇게 컸습니다. 구미의 공장이 유독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 해 또 한 해 불 꺼진 공장이 들어갈수록 도시의 온기도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공장이 식어가자 그 다음 무너진 건 도시의 거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공장이 멈추면 월급이 멈춥니다. 월급이 멈추면 지갑이 닫힙니다. 그리고 지갑이 닫히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거리의 가게들입니다. 한때 구미역 앞은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면 공장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식당은 줄을 섰고 술집은 불야성이었습니다. 그 활기가 도시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거리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5년 3월 KBS의 보도가 나옵니다. 구미역과 산업단지 일대의 상가 공실률이 26%를 넘어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6%. 쉽게 와닿지 않는 숫자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게 4곳 중 1곳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리를 걷습니다. 가게 하나, 둘, 셋, 그리고 네 번째는 셔터가 내려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또 비어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은 아니어도 걷다 보면 자꾸만 닫힌 문과 마주치는 거리. 그게 지금 구미의 모습입니다. 특히 구도심이 그렇습니다. 구미역 상권, 그리고 한때 가장 번화했던 2번가. 이 일대의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발길이 옮겨갔다는 점입니다. 도시의 중심 상권이 강 건너로 이동했습니다. 새로 개발된 지역으로 소비가 빠져나간 겁니다. 남겨진 구도심은 점점 손님을 잃었습니다. 또 하나는 소비 방식의 변화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거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주문합니다. 온라인으로 소비가 옮겨가면서 오프라인 가게들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흐름은 구미만의 일이 아니지만 가뜩이나 손님이 줄어든 구도심에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 생생합니다. 한 상인은 취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반은 줄었다고. 예전 같으면 북적이던 시간에도 거리가 한산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상인의 말은 더 짧고 무거웠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그 한마디에 거리의 사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거리를 직접 걸어보면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불 꺼진 간판들, 먼지가 앉은 유리창, 그리고 어김없이 붙어있는 임대문의 현수막. 한 집, 두 집이 아닙니다. 거리를 따라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평생을 장사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빚을 내서 가게를 차렸을 겁니다. 그 자리에 지금은 전화번호 적힌 현수막만 바람에 흔들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구미만의 일일까요? 옆 도시 포항을 보겠습니다. 포항 도심의 상가 공실률은 26.5%입니다. 구미와 거의 똑같습니다. 한때 철강으로 잘 나가던 도시, 그곳의 거리도 같은 속도로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경상북도의 두 산업도시가 나란히 같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큰 흐름의 신호일까요? 이건 구미 한 도시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보다 더 적나라하게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잠드는 방입니다. 공장이 돌던 시절 구미의 원룸은 늘 모자랐습니다. 인동과 진평동, 공단 바로 옆 동네였습니다. 일자리를 따라 청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방은 넘쳐나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9만 원에서 10만 원대 매물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나온 가격입니다. 도무지 믿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다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월세가 싸 보여도 관리비를 더하면 실제 부담은 달라집니다. 겉으로 적힌 숫자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고 놀라기 전에 그 안을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도 본질은 분명합니다. 방값이 이렇게까지 내려갔다는 건 그만큼 사람이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사라진 동네. 가격은 정직하게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문제는 원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2010년대 후반, 구미는 규제에서 비켜나 있었습니다. 집값을 두르는 규제가 다른 곳에 집중되자 돈이 구미로 흘러들었습니다. 외지에서 투자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분양가는 올랐고 새 아파트는 계속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2024년 6개 단지에서 약 4,873가구가 한꺼번에 집들이를 준비했습니다. 한 해에 쏟아진 물량입니다. 들어와 살 사람보다 빈집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등장합니다. 흔히 마피라고 부릅니다. 분양받은 가격보다 더 싸게 내놔도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계약금을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건 2024년 8월 무렵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그대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한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감정가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 낙찰된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자산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가졌던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대출을 받아 건물을 샀을 겁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오고 그 돈으로 이자를 갚는 행복한 상상을 했을 겁니다.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방은 비었고 월세는 끊겼고 건물은 헐값에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남의 동네 이야기일까요? 수도권 아파트 한 채 값이면 구미에선 건물 한 채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가격표는 다릅니다. 하지만 가격을 만드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오르고 빠져나가면 내립니다. 어느 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미의 빈방은 결국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사라진 도시에서 부동산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과정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 현장이었습니다. 내 자산이 묶인 도시에도 같은 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필 구미가 이렇게 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인구가 줄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절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절반은 틀렸습니다. 인구가 준 건 결과지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입니다. 청년이 떠나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게 전부 수도권입니다. 좋은 학교도, 좋은 직장도, 누릴 거리도 그곳에 몰려 있습니다. 자본도 사람을 따라갑니다. 지방의 청년과 돈이 한 방향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구미가 비는 만큼 수도권은 채워집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의 성격이 바뀐 겁니다. 과거의 공장은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라인마다 수백 명이 붙어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공장은 다릅니다. 로봇이 돌리고 자동화가 채웁니다.
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필요한 사람은 훨씬 적습니다. 공장이 그대로 있어도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이건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 전체의 흐름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아픕니다. 대기업이 핵심 생산 거점을 옮기면 그 밑에 딸린 협력사들이 함께 흔들립니다. 일감이 줄고 남은 일도 외부로 넘어갑니다. 안정적이던 정규직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메우는 건 더 불안하고 더 적은 일자리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고 가겠습니다. 구미를 비운 건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닙니다. 질 좋은 일자리의 소멸입니다. 월급 봉투가 두둑했던 자리,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던 자리, 그 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좋은 일자리가 줄면 청년이 떠납니다. 청년이 떠나면 아이가 줄어듭니다. 사람이 빠진 도시에는 새 산업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들어올 동력이 약해지니 일자리는 더 줄어듭니다. 한번 돌기 시작한 바퀴는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구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군산을 보십시오. 2018년 한국 GM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듬해엔 현대중공업 둔산조선소가 멈췄습니다. 이 두 번의 충격으로 직간접 일자리 약 1만 5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한 도시의 허리가 그대로 꺾인 겁니다. 포항도 다르지 않습니다. 철강으로 일어선 도시였지만 인구 50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도심 상가 공실률은 26%를 넘어섰습니다. 구미와 거의 똑같은 숫자입니다. 구미, 군산, 포항, 이름만 다를 뿐 무너지는 방식은 닮아 있습니다. 주력 산업이 흔들리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사람이 떠납니다. 그래서 구미는 한 도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지방산업도시 전체의 축소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건 지방 이야기지, 나랑은 상관없잖아.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는 어떤 산업에 기대고 있습니까? 그 산업이 흔들리면 일자리가 흔들립니다. 일자리가 흔들리면 집값이 흔들립니다. 구미에서 본 그 신호가 어쩌면 여러분 동네에도 켜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너지는 도시를 봤습니다. 식어버린 공장, 셔터 내린 거리, 빈 방까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상했습니다. 구미가 곧 40만 명 선마저 무너뜨릴 거라고요. 그런데 그 붕괴는 오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인구가 줄던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한 달에 400명대가 빠져나갔습니다. 2023년에는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2024년에는 1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처음으로 한 달 감소폭이 한 자릿수가 됐습니다. 전달보다 단 3명 줄어든 겁니다. 지금 구미는 약 40만 4천 명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던 두기, 일단은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더 놀라운 건 수출입니다. 2026년 5월 구미의 수출은 42억 9,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무려 95.1% 늘어난 숫자입니다. 특히 전자제품 수출이 134.4% 뛰었습니다. 거의 2배 반입니다.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 36조 원 규모였던 구미 산단의 생산이 2025년에는 4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5년 사이 10조 원 이상 불어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도시가 통째로 갈아타고 있는 중입니다. 구미는 2023년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같은 해 방산혁신 클러스터도 들어왔습니다. 반도체와 방위산업 두 개의 새 심장이 동시에 뛰기 시작한 겁니다. 민선 8기 동안 끌어온 투자가 16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새 일자리가 1만 2천 개를 웃돕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잔뜩 쓰던 공장의 시대가 지고 첨단 기술과 소재, 부품의 시대로 넘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같은 시기 기계류 수출은 오히려 40.6% 줄었습니다. 어떤 업종은 뜨고 어떤 업종은 가라앉습니다. 도시 안에서도 명암이 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미를 두고 이제 다 살아났다고 말하는 건 너무 이른 판단입니다. 동시에 이 도시는 끝났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몰락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구미가 살아남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이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입니다. 한 도시의 운명은 결국 어떤 산업에 몸을 실었느냐로 갈렸습니다. 낡은 일자리에만 매달린 곳은 비어갔고 새 산업을 끌어온 곳은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는 도시는 지금 어느 쪽입니까? 내 집 한 채, 부모님 자산이 묶여있는 그곳은 저무는 산업에 기대고 있습니까? 떠오르는 산업에 올라타 있습니까? 이건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미에 켜졌던 신호는 지금 이 순간 전국의 수많은 도시에서 똑같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포항도 그랬고 군산도 그랬습니다. 주력 산업이 흔들리자 사람이 빠지고 거리가 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마다 새 산업을 끌어오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시험지를 받아든 도시들입니다. 그 신호를 먼저 읽은 사람과 끝까지 모른 척한 사람의 미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시에는 지금 어떤 신호가 켜져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이 사는 곳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어떤 공장이 들어오고 어떤 거리가 비어가는지요. 그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정확한 예보가 될 겁니다. 도시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걸 잊는 사람만이 대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가장이 술자리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 거 없으면 중개사 자격증이나 따볼까? 혹시 이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자격증이 퇴직금을 통째로 까먹는 함정이라면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어느 58세 은퇴 가장의 평범한 하루를 그대로 보여드리려 합니다. 셔터를 올리고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우고 오후엔 자식 벌 손님에게 모욕을 당하고 단 한 건의 계약도 없이 불을 끄는 하루.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55만 명이 줄줄이 무너지는 동안 정작 웃으며 돈을 챙긴 건 따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이 모든 일이 이미 2년 먼저 벌어졌습니다. 이게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살아남은 단 1%가 처음부터 알고 있던 단 하나의 차이까지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노후 1순위라던 자격증이 노후를 가장 빨리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채널은 해외와 우리 경제의 내일을 함께 읽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한 사람의 하루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모 씨, 올해 58입니다. 30년 다닌 대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손에 쥔 건 퇴직금 한 덩어리였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했습니다. 할 거 없으면 중개사 자격증이나 따보라고. 노후 1순위라고들 했습니다. 박 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학원에 등록했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퇴직금을 헐어 상가 한 칸을 빌렸습니다. 작은 부동산 사무소가 그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아침 셔터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철컹, 셔터가 올라갑니다. 불을 켜고 의자를 닫고 커피를 내립니다. 손님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오전 내내 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박 씨는 사무실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 모를 손님 한 명 때문입니다. 책상 위에 컵라면 하나를 올려둡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창밖을 봅니다. 오가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후가 되자 드디어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씨는 반가운 마음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자식벌되는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매물을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누가 부동산을 끼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앱으로 직거래하면 된다는 핀잔이었습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30년을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 그 한 통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녁이 왔습니다. 결국 그날 계약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다시 셔터를 내립니다. 불을 끕니다. 텅 빈 사무소에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가 0건이어도 빠져나가는 돈은 정확합니다. 임대료가 나갑니다. 손님을 만나려면 내야 하는 플랫폼 광고비가 나갑니다. 관리비와 협회비도 나갑니다. 입지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매달 1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사라집니다. 이 돈은 벌이가 없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박 씨의 퇴직금을 한 달에 한 번씩 갉아먹습니다. 이것을 자본잠식이라 부릅니다.
거래가 없어도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는 구멍난 배에서 한 컵씩 퍼내는 물과 같습니다. 퍼내고 퍼내도 배는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한때 호황기엔 사정이 달랐습니다. 강남의 한 중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2022년 7월엔 월 2천만 원을 벌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500만 원이라고. 수입이 한 토막이 났습니다. 전세 사기로 떠들썩했던 화곡동은 더 막막합니다. 한 현직자는 권리금의 추락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5천만 원이던 것이 3천이 되고 다시 1,500만 원이 되더니 결국 사라졌다고. 그런데 이게 박 씨 한 사람만의 불운일까요? 숫자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한 사람의 하루였다면 그저 안타까운 사연으로 넘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통계를 펼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약 55만 명입니다. 변호사 숫자의 15배에 가깝습니다. 그야말로 자격증 계곡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실제로 사무소 문을 열고 영업하는 사람은 약 11만 명뿐입니다. 자격증을 손에 쥔 5명 중 단 1명만 현업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4명은 자격증을 따놓고도 시장에 발조차 들이지 못했거나 들어왔다가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그 11만 명마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박 씨처럼 셔터를 내리는 사람이 새로 셔터를 올리는 사람보다 많아진 지 오래입니다. 한 달, 2달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 닫는 사람이 문 여는 사람을 앞지른 상황이 2년 11개월째 단 한 달도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문은 좁아지는데 나가는 문만 활짝 열려있는 셈입니다.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부터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사무소를 새로 연 사람은 9,150명. 작아 보이지만 이 숫자가 가진 무게는 다릅니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이후로 27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나라 경제가 통째로 흔들리던 그 시절 이후 아무도 이 시장에 들어오려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해 말 개업한 중개사 11만 명선이 무너졌습니다. 5년 만의 붕괴입니다. 시험장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한때 이 자격증은 노후 1순위였습니다. 2021년에는 시험을 보러 온 사람만 27만 명이 넘었습니다. 수능 응시자의 절반에 맞먹는 인파가 한 자격증 하나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 접수자는 16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전성기의 절반 수준이자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사람들이 발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풍경이 떠오릅니다. 우리 동네 사거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동산 사무소가 약 11만 개, 그 흔한 편의점이 약 5만 5천 개, 편의점보다 부동산이 2배 가까이 많습니다. 한 골목에 부동산이 편의점보다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겁니다. 손님은 정해져 있는데 가게만 넘쳐 나는 시장, 살아남기가 더 이상 문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무너지는데 자격증을 따라는 광고는 왜 줄지 않을까요? 다들 망한다는데 정작 이 판에서 웃으며 돈을 챙긴 건 따로 있었습니다. 55만 명이 무너지는 동안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망한다는데 노후 1순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광고는 단 한 번도 줄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 이 이야기의 진짜 정체가 숨어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 서부, 금을 캐겠다고 수십만 명이 몰려든 골드러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자가 된 건 금을 캔 광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청바지를 팔고 곡괭이를 판 상인이었습니다. 금맥이 진짜였든 헛소문이었든 상인은 늘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격증 골드러시에서 청바지를 판 상인은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수혜자는 자격증을 파는 쪽이었습니다. 2025년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는 1만 686명, 합격률은 32%였습니다. 어렵게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합격해도 5명 중 4명은 끝내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결과가 이런데도 도전자는 끊이지 않습니다.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만 있으면 학원과 교재 시장은 합격 이후를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금을 캐는지와 상관없이 곡괭이는 팔리니까요. 광고가 멈추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부동산 앱이었습니다. 과거 중개사의 가장 큰 무기는 정보였습니다. 어느 집이 얼마에 나왔는지, 그 동네 시세가 어떤지, 그건 중개사만 아는 비밀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그 지도를 모두에게 공짜로 펼쳐 보였습니다. 손님이 먼저 시세를 알고 사무소 문을 엽니다. 비밀이 사라지자 힘의 방향도 뒤집혔습니다. 예전엔 손님을 고르던 중개사가 이제는 플랫폼에 매달 광고비를 내고 손님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묘한 건 그 다음입니다. 중개사에게 광고비를 받는 그 플랫폼조차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대표격인 직방은 4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2024년 매출은 1년 전보다 22% 줄었습니다. 한때 2조 5천억 원에 이르던 기업 가치는 약 3천억 원까지 8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청바지를 팔던 상인마저 손님이 줄어든 셈입니다. 시장의 파이 자체가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수혜자는 어쩌면 손님 자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중고거래 앱으로 집을 사고 파는 직거래가, 그럭거래가 3년 사이 약 220배로 늘었습니다. 2021년 268건이던 것이 2024년에는 5만 9천여 건이 됐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하면 수수료만 약 900만 원입니다. 그 돈을 아끼려고 사람들은 중개사 한 명을 통째로 건너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학원도 플랫폼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저 시장의 흐름을 탔을 뿐입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남습니다. 금을 캐러 몰린 55만 명은 빈손으로 돌아섰고 그 옆에서 곡괭이를 팔던 쪽은 자기 몫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린 건 사실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900만 원이 아까워서만 중개사를 건너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균열은 다른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무너진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사람들이 중개사를 건너뛰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 그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몇 해 전 우리는 한 단어를 자주 듣게 됐습니다. 빌라왕, 그리고 건축왕. 한 사람이 빌라 수백 채를 쥐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세입자들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사건이었습니다. 수법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막 지어 올린 신축 빌라는 정확한 시세가 없습니다. 비교할 거래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 빈틈을 노렸습니다. 건물을 지은 건축주와 일부 중개사가 손을 맞추고 부풀린 값에 계약을 밀어붙였습니다. 집값과 전세 보증금이 거의 같은 깡통 전세. 집을 팔아도 보증금이 안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세입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처음 집을 구하는 시세를 알기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중개사의 도장은 곧 안전의 증표였습니다. 그 믿음을 이용한 겁니다. 북토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악성 임대인의 집을 2번 넘게 중개한 수도권 중개사들을 추려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 대상은 242명, 그 가운데 99명에게서 위반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점검받은 10명 중 4명 꼴이었습니다. 점검을 전국으로 넓히자 2615명 가운데 429명에게서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가 가해자였던 건 아닙니다. 전국의 자리를 지키는 중개사 대부분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손님의 보증금을 제 일처럼 챙기고 등기부를 한 줄씩 짚어가며 설명하던 분들. 사건을 일으킨 건 그 가운데 일부였고 일부 사건에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성실한 다수와 일부 가해자는 분명히 나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신뢰는 그 일부 때문에 함께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중개 보조원입니다. 단 4시간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자리. 그런데 명함에는 실장, 팀장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손님은 그를 공인중개사로 알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지조차 흐릿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대가는 컸습니다. 신뢰가 깨지자 규제가 따라왔습니다. 중개사가 집의 권리관계를 더 꼼꼼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강해졌습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밀린 적은 없는지,
먼저 잡힌 빚은 없는지까지 짚어야 했습니다. 마땅한 방향이었습니다. 다만 그 무게는 끝까지 자리를 지킨 성실한 중개사들의 어깨에 더 무겁게 얹혔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조용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면 차라리 내가 직접 알아보겠다고. 신뢰가 떠난 자리에 직거래와 플랫폼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바다 건너에서는 이미 2년 전에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국만 유독 운이 나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남의 나라가 우리보다 2년 먼저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는 수십 년간 깨지지 않던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을 팔 때 수수료로 거래 금액의 5에서 6%를 낸다. 이건 법이 아니라 그냥 관행이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그 관행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전역의 중개인을 대표하는 협회가 수수료를 짜고 받았다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결국 협회는 4억 1,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에 이르는 돈을 물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부터 집을 파는 사람이 양쪽 수수료를 자동으로 떠안던 방식이 폐지됐습니다. 수십 년을 지켜온 5에서 6% 공식이 그날로 무너진 겁니다.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개인협회 회원은 2022년 약 16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뒤로 줄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에는 120만 명까지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4년 만에 40만 명이 시장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다른 곳에서 시작됐었습니다. 미국 최대 부동산 플랫폼 질로우는 2026년 3월 이른바 AI 모드를 선보였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조건을 말로 입력하면 AI가 시장에 나온 모든 매물을 분석해서 추천해 줍니다. 예전에는 중개인이 머릿속에 담아두고 하나씩 풀어주던 일을 이제는 AI가 몇 초 만에 끝냅니다. 그리고 한국, 2026년은 우리 부동산 업계에도 AI 전환기로 불립니다. 집값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던 수준을 넘어 상업용 건물 평가와 거래 중개까지 AI가 손을 뻗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는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AI가 그 거래를 아무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도 거래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효율이 올라갈수록 그 일을 나눠 가질 사람의 수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미국이 이미 보여준 그림입니다. 게다가 우리 시장은 지금 가장 차가운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의 대출 규제,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스트레스 DSR 3단계로 집을 사려는 사람의 심리가 눌렸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고 거래는 다시 식어갑니다. 거래가 줄어든 시장 위로 AI라는 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 부동산의 2년 빠른 시계입니다. 그 시계가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이 무너지는 판 위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1%가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딱 하나가 달랐습니다. 같은 시장, 같은 규제, 같은 AI 앞에서도 말입니다. 영상 처음에 약속드린 1%의 비밀, 이제 그 정체를 꺼낼 차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살아남은 중개사들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한 분야만 깊게 팠습니다. 아파트도 보고 빌라도 보고 상가도 보는 만물상이 아니었습니다. 상가면 상가, 재개발이면 재개발, 꼬마 빌딩이면 꼬마 빌딩, 딱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수원의 한 중개사는 12년째 상가만 다뤘습니다. 그 동네 상권의 임대료 흐름과 권리금 시세를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냅니다. 어느 자리에 어떤 가게가 들어와야 살아남는지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손님이 다른 데를 갈 이유가 없습니다. 대체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둘째, 플랫폼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직방과 다방은 동네 사무소의 정보를 모두에게 풀어버렸습니다. 많은 중개사가 플랫폼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플랫폼을 손님을 끌어오는 도구로 썼습니다. 적이 아니라 창구로 바꾼 겁니다. 셋째, 직접 손님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 동네 매물을 소개하고 블로그에 상권 분석을 올렸습니다. 손님이 검색하다가
먼저 찾아오게 만든 겁니다. 광고비를 내고 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손님이 그를 먼저 알아보게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의 진짜 기밀입니다. AI는 디지털로 남은 기록만 읽습니다. 발로 뛴 30년 경험도, 머릿속 상권 지도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AI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0년 베테랑이라도 인터넷에 흔적이 없으면 AI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제 막 시작한 초보라도 동네 이야기를 글과 영상으로 꾸준히 쌓으면 AI는 그를 지역 전문가로 인식합니다. 경력의 길이가 아니라 남긴 기록의 두께가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합니다. 검색되지 않으면 당신은 없는 사람입니다. 이 한 줄이 살아남은 1%가 처음부터 알고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AI와 플랫폼이 끝내 가져가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수억, 수십억이 오가는 거래에서 손님이 마지막에 기대는 건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계약 직전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건 감정의 노동입니다. 발로 뛰어야만 보이는 골목의 공기, 데이터로 옮겨지지 않는 경험, 이건 기계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중개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가 내 일자리도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 불안한 바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누구에게나 빼앗깁니다. 하지만 나만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살아남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 그 하나가 1%와 99%를 갈랐습니다. 자격증이 노후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대체 불가능함이 노후를 지킵니다. 자, 우리는 긴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손님 한 명 없이 셔터를 내리던 58세 박 씨의 하루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하루는 한 사람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55만 명이 동시에 무너지는 집단의 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정작 웃으며 돈을 챙긴 건 광부가 아니라 곡괭이를 판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 판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린 건 돈이 아니라 무너진 신뢰였다는 것을. 바다 건너 미국은 이미 2년 먼저 우리의 내일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 모든 폐허 속에서도 살아남는 1%는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달랐던 단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자격증은 면허일 뿐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된 사람뿐이라는 것. 이건 더 이상 중개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가 모든 기록을 읽어내려가는 시대, 검색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면허증 한 장으로 버티는 사람이 있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기만의 자리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는 어느 쪽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면허는 문을 열어줄 뿐 그 안에서 살아남는 건 결국 대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